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형법 3을 공부하게 된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고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1, 2주 차는 우리가 원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업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형법 3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형법 강론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죄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형법 3을 듣기 전에는 형법 1, 2를 다 들었어야겠죠. 물론 1은 필수니까 다 들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형법 총론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형법 3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형법 총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상에는 이게 강의가 90%고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시국이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기말고사만 치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정하도록 하고 1, 2주 차는 그냥 우선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법책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지은 어떤 형법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강사들이 지은 형법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형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지은 책들, 저작한 책들을 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굉장히 교수님들의 어떤 그 학문적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체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형법 교재를 갖다가 교수님들의 책들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고 오늘 강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첫 번째 주에 하는 형법 총론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의 그 안에는 형법 총론을 설명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의 교환이라든가 강의 교재가 없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가는 형법 강론 중에 그 3일째부터는 제가 강의 교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지만은 요번 주에 강의는 교환 없이 특별히 교환 없이 제가 판서를 통해서 쭉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총론 강의를 듣고 내가 저렇게 배웠었지, 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 동영상 강의를 그 부분을 다시 돌려보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책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1년 동안 지금 이제 로스쿨 2학년생들인데 작년 1년 동안 형법 총칙을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책도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제도를 배웠을 텐데 그 형법 총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쌓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질문 하나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자, 형법은 무엇입니까? 딱 바로 나왔습니까? 형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한마디로 딱딱딱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형법이라고 하는 지식은 제대로 전달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법이 무엇입니까? 딱 했는데 형법은 범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완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책의 저자들의 내용이고 모든 동영상 강의의 내용들은 그 동영상 강의하는 강사들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내 지식으로 쌓아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자, 형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한마디로 떠올 수 있는 단어는 뭐다?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형법을 공부할 때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형법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에 형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법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축약해서 놓으면 이렇게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형법의 가장 큰 레벨이고 이 개념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 개념을 이해하고 밑에 레벨로 쭉 내려가서 이 밑에 한 6단계, 7단계 정도의 레벨로 내려가면은 형법 전반을 다 훑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개념 이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물어봤을 때 뭐 법과대학 4년 나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로스쿨 지금 2학년생이나 졸업한 친구들한테 형법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나올 수 있어야지만 진짜 내 지식이다. 형법이 무엇이냐?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범죄는 무엇이냐?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형벌은 무엇이고 보완처분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형법 총칙책은 기본적으로 이 형법에 관련된 기초 이론 부분으로 한 15%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형법의 의,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형법 이론,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형법의 기초 이론이라 가지고 앞부분에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이라 가지고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80% 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론과 보완처분론은 한 5% 정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형벌과 보완처분론은 뭐 시험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정 안 되겠으면 법전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각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자, 원래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이기 때문에 범죄부터 보면 되겠지만은 범죄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형벌은 무엇입니까? 딱 나왔나요? 여러분들은 형법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범죄 플러스 형벌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형벌은 무엇입니까?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사형, 징역,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지식이 안 됐다는 거죠. 형벌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형벌은 뭐다? 형벌은 한마디로 고통이다.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고통이냐? 사회에 대해서 죄를 지은 범죄자한테 국가가 주는 고통. 그게 형벌이다 하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앞으로 형벌은 뭐다 그랬을 때 고통이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 국가가 범죄자한테 주는 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단지 그 고통을 우리는 형법전에 형벌이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 형벌을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죠. 고통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즉 생명을 뺏는 고통, 생명형, 자유를 뺏는 고통, 자유형, 그 다음에 명예를 뺏는 고통, 우리가 명예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뺏는 고통, 그런 걸 우리가 재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있고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죠. 그 다음에 명예형에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재산형에는 벌금, 구류, 몰수,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하나둘씩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 이해해두고 법전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형벌은 이해하는데 보완처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완처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이제 A라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범죄를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강제 추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를 해가지고 3년의 징역형을 살았어요. 이번에 강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 역시 강간치상을 해가지고 한 5년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범죄자 입장에서.
자기가 첫 번째 범죄를 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2년. 두 번째 범죄에서 3년이라는 죄값을 치렀어요. 세 번째 범죄를 가지고 5년이라는 죄값을 거의 다 치러가고 이제 만기 출소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사회로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준비할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둬둬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강제추행, 강간치상, 그럼 얘는 네 번째 범죄 반드시 하겠네. 얘는 사회로 복귀시키면 안 되겠네. 가둬둬야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하느냐? 그거를 A한테 나타난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A는 분명히 세 번의 범죄를 통해서 세 번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근데 세 번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무엇이 있느냐?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시킨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또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 무슨 조치다?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탈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완처분이 뭐냐 그랬을 때, 보완처분은 범죄자로부터 발생한, 범죄자가 과거에 했던 행위로부터 발생한 장래 재범의 위험성,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위험성을 제거하는 모든 조치들을 우리가 보완처분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보완처분은 안 배웠겠지만은 앞으로도 배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로스쿨에서 1년, 2년 공부하고 3학년 때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은 보완처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가거나 이제 실무에 나가면 보완처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될 게 뭐냐면은,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조치는 행위자 입장에서, 이 범죄 행위자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나쁜 거죠. 자, 범죄 행위자는 다 분명히 죄값을 치렀는데 범죄자의 기본권을 또 제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즉, A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웠듯이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단 뭘로?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의 기본권을 무작정 제한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신 이 A한테는 사회가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 보호를 위한 보완 목적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것이 보완처분이 갖는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행위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행위자 입장에서는 사회 보호라는 목적하에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침해한 대신 무언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개선 목적을 반드시 보완처분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보완 목적과 개선 목적 두 개를 다 갖지 않으면 보완처분은 헌법적으로 위헌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보완처분이 이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 목적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것 이외에 절차적으로도 이제 그 법률에 의해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학문적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학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급한 거는 시험에 붙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붙으려면은 요 정도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형벌과 보완처분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죠.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범죄자한테 주는 고통입니다. 보완처분은 뭡니까?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말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범죄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범죄를 이미 형법 총론 시간에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총론 시간에 배운 범죄 개념 이외에 다른 개념도 있죠. 물론 총칙 시간에도 자세하게 배웠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범죄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은 뭐냐? 첫 번째 시각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범죄요? 범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나쁜 건 다 범죄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범죄 개념에서는 범죄를 뭐라 그러냐? 그냥 사회적으로 나쁜 거다. 반사회적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멋있게 학문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다. 사회적 행위는 좋은 거, 반사회적 행위는 나쁜 거. 한마디로 뭐다? 그냥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를 범죄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개념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쁜 거라고 이해할 겁니다. 누구나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나쁜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타인의 돈을 뺏는 행위, 강제로 뺏든 몰래 뺏든 돈을 뺏는다. 좋은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당연히 나쁜 행위겠죠. 그러면 불을 지르는 행위, 당연히 나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나쁜 행위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연애 나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딱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이게 좋은 행위인가? 나쁜 행위인가? 아니면 아무 행위도 아닌가? 막 고민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것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행위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분명한 행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 범죄 개념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도 있고 어떤 행위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범죄 개념은 우리 형법에서 사용하지 못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죄형법정지 원칙상 범죄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에다가 명확히 규정해놔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이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법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선을 그어주자. 그 선을 그어주자는 개념이 바로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뭐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필기를 하는데 판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란 말을 다 안 쓰고 구성요건은 T로 쓰고 위법성은 R로 쓰고 책임은 이제 S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웠기 때문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만한 사회적 나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다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나쁜 행위들 중에 어떤 행위가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선을 그어버리고 이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나쁜 행위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게 나쁜 행위지만 이 나쁜 행위를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죠. 왜? 형법적으로 범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행위는 여기 있어요. 형법적으로 현재 처벌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굳이 처벌할 만한 행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즉 실질적 범죄 개념에 의할 땐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지만 아직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일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행위, 아니면 아예 저기서 이렇게 넣어버리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형법전에서 처벌하는 행위, 굳이 그걸 처벌해야 돼?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빼는 행위, 아니면 완전히 바깥으로 빼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비범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 중에서 우리 형법에서는 당연히 형식적 범죄 개념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이런 신범죄 현상이라든가 비범죄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형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률가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법률가로서 활동할 때
이런 행위를 굳이 처벌해야 되냐, 이런 범죄, 이런 행위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최소한 이런 기본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의 내용을 이해하길 바라면서 우리 형법에서는 뭘 사용한다? 형법에서는 형식적 범죄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 범죄 개념을 사용 안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범죄학이라든가 형사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실질적 범죄 개념을 사용해요. 청소년들의 미성년자의 법률,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책임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죠. 그런 행위들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관련돼 가지고 실적 범죄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 소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범죄학이라든가 형사형착 분야에서는 사용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형법에서는 형식적 범죄 개념만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형법과 관련돼 가지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어요. 자, 형법은 뭡니까? 첫 번째 레벨. 첫 번째 레벨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처분이다. 라는 걸 이해했고, 자, 형법상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범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형벌은 뭐냐? 형벌은 고통이다. 라는 걸 배웠죠. 그 다음에 보완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레벨로 내려와서 그럼 각각의 이제 구성권이 뭐고, 위법성이 뭐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고통이 뭐다? 고통을 아까 정리했죠. 네 가지로. 네 가지로 관련돼 가지고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이 있다는 걸 배웠고, 조치. 이 조치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별 법률의 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 법률을 공부할 때 보고 이것들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구성요건이 뭐고, 위법성이 뭐고, 책임이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책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요. 구성요건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구성요건이 뭡니까?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구성요건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지. 위법성은 뭐죠? 책임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이 한마디로 딱딱 떠오르는 학생들은 형법 총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고, 막연하게 뭔지는 떠오르는데 막연한 것 같다는 학생들은 아직 형법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형법 총칙에서 배웠던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구성요건은 사회에서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법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그런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지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위법성은 뭐냐? 그래서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책임은 뭐냐?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얘기를 해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을 우리가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어디 뭐 강의 교환 보고 읽었습니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입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자기야 몇십 년 형법 공부했으니까 다 나올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지금 말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딱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언제든지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성요건의 개념, 위법성의 개념, 책임의 개념을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이런 선이 있다. 이 선이 실제로 크게 동그랗게 있는 겁니다. 크게 있는데 이 선을 우리가 법질서라고 봅시다. 법질서 이쪽은 아니고 법질서 바깥에요. 자, 그러면 법질서 안에 있는 행위는 좋은 행위일까요? 나쁜 행위일까요? 당연히 좋은 행위겠죠. 법질서 바깥에 있는 행위는 좋은 행위일까요? 나쁜 행위일까요? 나쁜 행위라는 겁니다. 자, 법질서 안에 있는 좋은 행위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놔두면 돼요.
근데 법질서 바깥에 있는 행위들은 뭔가 우리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꾸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바깥에 있지 않도록 해야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법질서 바깥에 있는 여러 나쁜 행위들에는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X라는 종류도 있을 수 있고 세모라는 종류도 있을 수 있고 네모라는 종류의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네모라는 행위. 네모라는 행위는 세금을 안 내는 행위입니다. 세모라는 행위. 세모라는 행위는 뭐 돈을 안 갚는 행위. 자, X라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불지르는 그런 나쁜 행위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세금 안 내는 건 나쁜 행위죠.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 당연히 나쁜 행위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불지르는 행위, 다 나쁜 행위입니다. 자, 근데 어떤 규제를 가하냐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행정법 영역에서 어떤 행정 제재를 갖다 취하된다는 겁니다. 자, 돈을 안 갚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민사 영역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돈을 안 갚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불지르는 행위는 뭐다? 이런 행위는 정말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라든가 민사 제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미리 입법자가 이런 행위들은 정말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형법이 개입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겠다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즉 이런 행위들은 정말 나쁜 행위다. 나쁜 행위들 중에 나쁜 행위다. 이런 행위들을 쭉 뽑아내요. 쭉 뽑아내가지고 써놓는 겁니다. 어디다 써놓냐? 법전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 뽑아서 쓸 때 어떻게 쓰냐? 쓸 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법전에다가 기술한다. 써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써놓냐? X라는 행위는 나쁜 행위다. 이 X라는 행위도 나쁜 행위다. 이 X라는 행위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설명할 때 사회에서 나쁜 행위들을 뽑아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것,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법전에 이렇게 쓰여있죠. 250조 1항에 살인죄가 인정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부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한다 할 때 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되면 그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측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구성요건이다, 살인죄 구성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살인이라고 하면 범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일반적이 추상적이냐? 사회에 사람은 엄청 많아요.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노인부터 애들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다 법에 규정한다. 대통령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뭐 국무총리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교수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일반 어린이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거지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이걸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게 뭐다?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써놓는 겁니다. 자, 살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란 말은 가장 추상적으로 써는 거고 살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써는 거예요. 살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 사기, 자연적으로 죽을 시기에 앞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살해라고 그래요. 방법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 칼로 찔러 죽이는 거, 독극물로 죽이는 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심하게 얘기할 때 도끼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자, 그런 방법들을 다 법전에 써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들을 다 법전에 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살해라고 하는 말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인죄 구성요건이라 하는 겁니다. 절도죄 329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타인이 뭐고 재물이 뭔지 가장 일반적인 말로 써놓은 겁니다. 그게 절도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이다 그러면은 법전에 있는 것을 구성요건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총칙에서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 구성요건, 절도죄 구성요건, 무슨 방화죄 구성요건들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총칙상에서 설명하는 거다. 총칙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각칙은 그런 개별 범죄 구성요건들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은 뭐다? 구성요건은 사회에서 나쁜 행위들을 뽑아서 일반적 수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가 거기에 딱 부합한다 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사회에서 나쁜 행위들을 뽑아낸다는데 이 나쁜 행위들은 대부분 뭐냐면 국가사회가 뭐뭐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해하지 말라.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행위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금지 규범의 형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또 국가사회가 행위자한테 뭘 요구하게 돼요. 타인의 집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당신 나가,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집주인이 나갈 땐 나가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무슨 죄가 돼요? 퇴거불응죄가 되죠. 여러분들이 국가적 법에서 배웠던 가중불해산죄. 해산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 3회에 걸쳐 해산하라고 명령하면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해산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해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들, 대부분의 나쁜 행위들은 다 뭘로 돼 있다? 다 금지규범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뭐다? 요구규범의 형태로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게 거의 97, 8% 이거는 한 뭐 1, 2% 되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구성요건은 사회에서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 수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것, 그걸 구성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의 개념은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 자, 그럼 위법성은 뭘까요? 우리가 위법성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걸 굳이 외워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뭐 객관식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나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형법을 전반적으로 형법을 이해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법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위법성을 미리 좀 써놓으면은, 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가치평가, 이걸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법전에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이미 벌써. 제가 아까 법질서라고 하는 선 안에서 법질서 안에 있으면 좋은 행위, 법질서 바깥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행위를 했죠. 법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 이게 위법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위법성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나오면은 위법성이요? 하여튼 위법성은요, 법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나쁜 행위다 라고 하는 평가, 그런 걸 우리가 위법성이라 얘기합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자, 법질서 전체의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법질서 전체의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 법질서에서
법질서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전체 법질서 입장에서 봤을 때 안에 있으면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뭐라 안 해요. 법질서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나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나쁜 행위라는 게 긍정적 평가예요? 부정적 평가예요? 그게 부정적 평가라는 거죠. 평가란 말을 우리가 가치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깥을 바라본 나쁘다는 평가, 부정적 가치평가. 그게 위법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위법성을 보면은 그렇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다 라고 하는 위법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뭐뭐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쓰겠지만 구성요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요.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예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위법성은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위법성에는 위법성을 근거 짓는 적극적 규정이란 거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이미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사회에서 나쁜 행위들을 추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구체적 사실관계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부합했다는 건 뭡니까? 그 행위는 이미 법질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 짓는 적극적 균형은 당연히 형법전에 없다는 겁니다. 형법책에도 없죠. 그럼 뭐만 있냐? 여기는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소극적 규정이라는 거, 소극적 규정만 있는 거예요. 소극적 규정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큰 틀 하나 있죠. 형법에는 21조 정당방위 여러분들이 배웠죠.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 24조 피해자 승낙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배웠죠. 업무로 인한 행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조 마지막에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사회상규라고 하는 상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 큰 틀 안에 이런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들은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소극적 규정으로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서 우리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는 무슨 교수님들이 지은 책 말고 학원 강사들이 지은 책이라든가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책들 제가 가끔 보는데 좀 어이없는 얘기들 하는 책들이 있어요. 자, 가끔 보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것이 인식 근거냐 존재 근거냐 논란이 있다고 하고 지금은 논란이 없다고 합니다. 인식 근거나 존재 근거냐에 실제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인식 근거가 타당하다 이랬다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거예요. 이거는 존재 근거라는 겁니다. MMI어가 주장한 인식 근거라는 건 뭐다? 인식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할 수 있어. 그럼 위법할 수 있다는 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가 적극적 규정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 규정 뭐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형법에 적극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는 당연히 존재 근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는 실제로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친 불법의 실질을 불법이라고 하는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요소로서 불법의 실질을 탈락시키는 요소이지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를까요? 이게 잘랐을 때 구속요건의 개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것, 그걸 구속요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위법성,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가치평가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책임은 뭡니까?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빨간 은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앞부분은 행위자가 있을 때 행위에 대한 평가고 뒷부분 책임은 행위자,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대학에 입학해서 신났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놈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야, 편의점에 가서 훔쳐 먹으면 안 걸리는데 친구들과 장난으로 과자 하나 훔쳐 먹은 놈이 있습니다. A라는 놈은 그랬어요. 자, B라는 사람은 실직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편의점 앞을 가는데 호빵이 갑자기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호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자, A란 놈의 행위와 B란 사람의 행위만 놓고 보면 뭡니까? 편의점에 물건 과자를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건 절도죄에 구성권 당하고 위법하고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만 놓고 보면. 근데 과연 A란 놈과 B란 사람 중에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죠. A는 제가 놈이라고 그랬고 B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A가 나쁜 놈이죠. A가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란 사람은 내가 과연 그 상황이 오면 호빵을 안 먹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욕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책임에서 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뭐다? 여러분들이 볼 때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성권의 개념, 위법성의 개념, 책임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걸 쭉 지우고 각각의 요건들을 봐야 되는데 각각의 요건들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 아까 제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쳐서 제가 이제 운레이트를 아주 불법을 이제 앞으로 유라 쓸 겁니다. 불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총론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우리가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다.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과실은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제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쓸 때 글씨가 좀 이상하네 이게요. 급하다 보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쓰는데 저는 반드시 고의라 씁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라 안 써요. 고의라 쓰는 것은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일부 교과서들 보면은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하는 견해들은 여기다가 이걸 구성요건적 고의라 써요.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라 쓰든 뭐다? 내용은 인식과 의사일 뿐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책에 착오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런 거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불법이라 한다 했어요. 근데 불법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같이 있는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결과 반가치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동일한 건 아니에요.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결과 반가치는 대부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행위 반가치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랑 100%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대부분 다 행위 반가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 불법의 실질이 바로 이런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라는 거죠. 자, 일본 애들이 결과 무가치, 행위 무가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는 결과가 없다, 행위가 없다가 아니라 결과가 나쁘다, 행위가 나쁘다는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없을 문자가 아니라 반대할 반자를 써놨죠. 이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가 교과서에는 그냥 불법의 실질이라는 표제로 안 달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라는 표제로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교과서를 읽어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실질이다. 나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나쁜 거, 그것의 실질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라는 거예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그럼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고 행위반가치를 탈락시키면, 즉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것이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반가치를 탈락시킬 때, 그때 우리가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니,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반가치를 탈락시켰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반가치를 탈락시켰어. 그럼 불법의 실질이 날아갔으면 그냥 불법 조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건요?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실질이라고 그랬죠. 형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불법의 형식은 어디 남았냐? 그게 바로 이 구성요건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형식과 실질로 나눴을 때 불법의 형식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고 그 실질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이루어졌을 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반가치를 탈락시키면은 불법의 실질을 날린 거기 때문에 불법의 형식인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남지만 위법성은 조각시키는 것을 인정하자 하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20조부터 뭐 형법 310조까지 나와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이외에 앞으로 실무에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개별 법률들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런 큰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반가치를 탈락시켰을 때만, 즉 얘네가 있고 얘네가 있을 때만 이것이 탈락돼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 아니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우연방이 배웠죠. 반대인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오상방위. 이미 여러분들이 총론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걔네들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형법 21조 2항 3항에 분명히 벌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조 2항이 뭐예요? 정당방위 중에 과잉방위죠. 22조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과잉방위, 과잉피난은 이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하고 감경하고 벌하지 않으니까 위법성이 탈락되는 것보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책임 영역에서 비난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경하거나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미 작년에 그 2019년도 제3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3회 모의고사에 교수들이 뭘 시험 문제를 냈냐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과잉방위, 특히 과잉방위와 관련돼 가지고 내포적 과잉방위와 내포적 과잉방위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시험 문제 사례형 문제 냈어요. 제가 채점해본 바 굉장히 많은 학생들, 심지어 1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그것이 책임을 조각하거나 감경시키는 것이지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감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답안지에 실제로 쓴 학생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 뭐예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과 이것이 있을 때만 조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개념들을 공부했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결과방과 책임방치와 그것들을 조각시킬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성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고 위법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중에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